저도 네. 똑같은 생각이긴 해요. 네. 현재 선생님 생각이랑 똑같긴 한데,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이랑 굉장히 다른 감각으로 커가고 있는 세대에서는 분명히 온라인상으로 가상현실에서 굉장히 이상한 감각을 너희들끼리 만들어서 지금 공유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상으로. 안 만나요, 진짜로. 온라인상으로 공유를 막 하면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대가 컸을 때는 정말 다른 콘텐츠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너무 클래식한 어떤 전통성을 좋아하는, 전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우리가 고집을 하고 있는 게, 이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경환 작가님이 이런 실험적인 걸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술로만은 안 되고, 이거를 뭔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우리 세대에서 시도는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성공은 못 하더라도. 네. 다음 세대에서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못 하더라도. 근데 김가연 작가가 계속 지금 네. 꾸준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그 로즈 포 유. 포로즈. 포로즈. 아, 진짜. 네, 괜찮아요. 포로즈. 포로즈. 네. 그게 저는 이게 계속 댓글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정치적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노래를 음원을 만들고 네. 이거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 작가는. 지금 그냥 관계 이렇게 대중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만은 이렇게 뭐 상관없이 자기 작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되게 민감하게 맞아요. 주시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 작가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조동재 작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간극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작가와 큐레이터와 그리고 관계.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작품이 뭐 다 쉬워지거나 다 어려울 필요 없이 그냥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잘하는 거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열려 있으면 작품 중에 그렇게 관객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뭐 주제라든지 아니면 매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시도해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매체에 관련된 것도 저는 사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그런 것들, 기계 친화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VR 기기를 샀으니까 VR 기기 안에서 구현될 수 있고 아니면 동시에 어떤 경계를 건드리는 작업을 다음 작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VR도 손맛이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분리분리 이렇게. 회화도, 저는 회화 볼 때 되게 구조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붓질이 어떻게 돼 있고, 두께, 어떤 색감, 어떤 상황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그 작가가 어떻게 그렸는가에 대한 행위적인 것도 생각을 하면서 VR도 약간 회화성을 되게 많이 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잡히는가의 질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오락할 때 보면 카트라이더 요즘 많이 하거든요. 오늘 손맛이 안 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손맛 얘기해요. 손맛을 손 좀 풀어야 돼 이러는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화 볼 때 손맛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를 막 올 때부터 손맛이 있는 거. 이 아이폰을 만지는 손맛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런 손맛을. 그런 세대들은 분명히 VR 할 때, 이거 촉감이 이런데? 어떤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어떻게 진동이 오고 이런 게, 어떻게 잡히는가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그 게임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 타격감이라고. 타격감. 이렇게 실제로 총을 쐈을 때 이게 소리하고 이게 그 그래픽인 어떻게 나가고 진동, 특히 요즘 진동도 가능해지니까 진동 어떻게 할 건가가 게임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 볼 때랑 똑같이 반응할 거라는 거죠. 이 3D를 볼 때. 저는 이게 이제 막 시작점인 것 같아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조경주 작가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자본력에서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구현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지금 많이 이제 플랫폼적으로 제가 응용할 수 있게끔 나온 거 한해서 저는 아마 사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함부로 어설프게 뭔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어떤 게임 회사가 개발한 그렇지. 거랑 제가 한 거랑 너무 어설퍼서 그렇지. 정말 저라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자본력이 진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산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근데 대신 그렇죠. 나와 있는 것들을 네. 지금까지 작가들이 그랬듯이 네. 잘 소스로서 그렇죠. 사용하면서 그렇죠. 응용해 나갈 수 네. 있지 않을까. 뭐 사진도 똑같죠. 뭐 광고 사진 엄청 잘 찍잖아요. 네. 조명 막 그치. 해가지고 막 스태프들 열심히 네, 맞아요. 자동차 찍고 이러잖아요. 근데 작가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비슷한 거죠. 장비도 점점 비싸지는데. 네, 뭐 기술이 중요한 건 아닌 거죠. 네. 전혀. 저는 저기 이번 전시 판타지 전시에서 되게 중요한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사용됐던 게 QR 코드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QR 코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 QR 코드를 아예 작품화하려고 했었을 때에 뭔가 생각들도 있었을 거고 저는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점에 흥미로운데 네. QR 코드가 이렇게 그림처럼 해놓으니까 또 그림처럼도 보이고 그 자체가 하나 추상회화처럼도 보이지만 또 이게 작동하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 전시 때문에 QR 코드 역사를 좀 공부를 해봤더니 이전에 바코드에서 발전돼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코드는 1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같은 거, 라이팅 같은 거예요. 근데 이 QR 코드는 2차원인 거야. 그러니까 정보량이 훨씬 담을 수 있는 정보량도 훨씬 많고요. 기본적으로 라이팅은 선형적이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읽혀야 되는데 QR 코드는 사방에서 접근해도 다 읽혀요. 그러니까 2차원 이건 그림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매체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 QR 코드를 아예 그냥 그림처럼 만들어서 걸었다는 게 되게 참 흥미롭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QR코드 그림 자체가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기존에 뭐 저도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전 정도에 미술관이나 이런 곳에서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 할 때 QR을 굉장히 많이 한때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쑥 사라졌어요. 쑥 사라지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언제부턴가 모두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자신이 어디를 갔는지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QR을, 그러니까 본인만의 QR이 다 전 국민이 생성이 된 QR 셈이죠. 체크인. 네, QR 체크인 때문에. 그리고 그냥 뭐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빌딩에 QR이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방식으로서 많이 쓰여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SNS 같은 걸 보니까 뭐 명품들에서 자기네들 뭔가를 보여줄 때 QR로 올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서 QR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시를 이제 클래식하게 기본적으로 액자나 뭔가 그림이나 드로잉 형태로 뭔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미술관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작업들을 다 아카이브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정보 전달 방식으로 QR이 선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QR들이 매일매일 사용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딱 2020년도에 자화상에서 전부라면서 풍경화가 돼버렸구나 어느샌가. 그래서 그게 이제 미술관에 딱 걸려있는 게 제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이게 기존에 그 네모난 형식으로 됐던 거에서 지금 변화를 계속 시킨 건데 그 디자인 과정에서 많이 애를 먹었어요. 이게 근데 진짜 예뻤어요. 예뻤어요. 네, 진짜 동그랗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왜냐면 못생기면 누가 거기서 앉아서 그걸 보고 싶어요. 거기서 그걸 QR을 바라보게 만드는 전시를 만들고 싶었는데 정작 나머지가 다 예쁜데 작품 자체가 못생겨 버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 지점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미학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를 예쁘게 QR코드를 예쁘게 디자인하려고 했을 때 네. 그냥 일반 페인팅을 그리는 화가라면 네. 예쁘게만 만들면 되는데 네. 그냥 예쁘게만 만들면 얘가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쁘면서도 이거 찍었을 때 작동을 할 수 네. 있도록 이 양상 두 개를 고려하면서 네. 디자인을 하셨을 거잖아요. 아, 요게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가가 네. 전통적으로 작가는 작품이란 자유로운 이게 이제 전통적인 미학에서 얘기하던 네. 작품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동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적인 요소도 고려하면서 네. 작동성도 같이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야 되는 네.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디자인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디자인에 모든 가까운 상품 생각이 디자인들이 있어요. 아름다우면서도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이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작업 범주보다는 모던 디자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이렇게 적합한 작품의 양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QR코드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되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전시장에서 이렇게 작품 사진을 몇 개 찍었는데 그걸 SNS에 올렸어요. 네. 근데 SNS에서를 누군가가 또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대면 그 QR코드가 그때도 또 작동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시장에서 올려진 김가란 작가의 작품의 이미지를 누군가가 웹페이지에 올렸다고 네. 했을 때 그 웹페이지를 또 누군가 네.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면 이것도 작동하는 거예요. QR코드니까. 이것도 이게 사실 복제 이미지인데, 네. 그죠? 복제가 아무리 많이 돼도 끊임없이 작동하는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QR이라는 게. 이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마치 요즘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누군가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랑 접하면 나한테 복제되잖아요. 근데 내가 또 가면 또 수많은 사람에게 계속 복제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러스니까 복제돼도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작동하는 거죠. 그냥 복제되면 전통적인 아날로그 매체는 복제되면 될수록 이게 질이 떨어지거나 뭐 이럴 효과가 없어지거나 작동하지 않게 되거나 이럴 텐데 이거는 계속 작동하는 무한 증식할 수 있는 작동하는 이미지인 거야. 근데 그 무한 증식하면서 작동하는 이미지 속에 결국은 작가 본인의 작업을 링크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영리한 전제아니거든요. 무한하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링크하면 작가 예전의 작업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 바코드 얘기하니까 재밌는 게, 책에도 이제, 책에는 QR보다는 바코드로, 그러니까 마치 상품에 다 바코드 찍어서 계산하듯이 그게 있는데, 저희 문학잡지 리터가 있는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올해가 아니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제 특별호를 만들면서 바코드를 빨간색으로 인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바코드가 그 선형이기도 하지만 그 스캔하는 기계의 그 레이저 색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찍히지 않는 대형사고가 있었어요. 맞죠. 이건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김가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써먹겠다 하는 거랑 실제로 구현할 때 기능도 하면서 그렇죠. 그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은 거를 하는 그게 결국 아까 얘기 나온 구체적인 그 디테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 조경재 작가님이 아까 이제 뭔가 그래도 나아가야 될 방향 기준으로 말씀하신 그 통속성이라는 말이 평가 기준이 저는 이 전시를 봤을 때 떠오른 거기도 했거든요. 사실 아이디어가 좀 단순하고 그래서 쉽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김가람 작가님의 그 전부 그동안의 작업을 아카이빙 해보니까 근데 통속성이라는 게 되게 양가적인 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조경래 선생님 말씀하신 맥락도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렇게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통속성이라는 일부가 있어야 특수성이라는 그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출구도 있다는 그 조건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제 전시 첫인상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지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서 QR코드의 구현 자체가 통속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기술적인 제한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뭔가 더
캔버스 상으로 좀 더 완성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다 똑같다는 것도 좀 아쉽기도 했어요. 들어가 봐야지만 사실 이게 연도 차이도 다 있고 작업 방식이나 되게 다르다는 거를 지금은 그 되게 도질적인 걸로 구현이 됐는데 다른 방식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봤고요. 그게 어떻게 돼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 찍을 때마다 되게 다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를 다 그 작가의 전시 타임라인과 그 각각의 의미들이랑 관련시켜서 보는 거는 오히려 좀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 처음 기획의도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히려 가상 공간에서 하면 제약이 없다. 이거의 그 돌파구 같은 느낌은 되게 막 공감이 됐어요. 그게 그 지금처럼 산만하고 막 개통 없이 개보 없이 막 뒤섞여 있는 엄청 진짜 말 그대로 정보의 바다 같은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하나로 묶어줄 때 그래도 가능성이 좋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점을 잘 포착한 개인전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시간이 이제 얼추 끝났는데요. 아마 진행에 뭐 특별히 저희가 뭐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나누려고 했던 얘기들을 모두 다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이 전시가 또 어떻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김가람 작가님은 본인의 작업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까지도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고, 그러면서 또 이번 전시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다 얘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저희가 이제 약 2시간 동안 판타지라는 샵 판타지라고 하는 전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김남식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을 제가 어려운 거를 글쎄요. 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작가와 이게 전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대가 지금 안고 있는 큰 화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가람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 이런 형태가 우리의 대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 없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전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를 생각하는 어떤 몇 가지 단초들을, 되게 중요한 단초들을 좀 던져주는 전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작가가 그걸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후에 이제 그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게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의 문제, 큐레이션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가 같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전시 연계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어요. 다음에 봬요. 다음에 네, 그럽시다. 오프라인에서 뵐게요.